지금부터 정법시대 2부 순서인 이슈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슈인은 한 주간 재판이나 법률 그리고 시사와 관련한 화제의 인물을 모시고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윤미향 전 의원을 모시고 재판 진행 과정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2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오랜만에 그런 것 뵙는 것 같아요. 같고요.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가기 힘드시죠? 역사가 역행하고 있고 또 민생이 바닥을 치고 있고 보수 정권에서는 외교 안보만큼은 튼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외교 안보도 바닥을 치고 있는 국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물음표를 던지고 정권을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여러분들 덕분에 잘 마치고 지금은 6개월째 됐네요. 다시 거리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미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법원 2부 이제 김성환 네. 대법관이 지난 14일 오전 이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 의원님에 대해 가지고 상고심에서 이제 징역 1년 6월에 이제 집행유예 그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는데요. 네. 네, 재판 과정 참 길었던 것 같아요. 사연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4년 6개월 만에 그런 확정 판결이 났고요. 이미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비례 후보가 되면서 사건은 시작됐고 일본 우익 잡지가 문예춘추라는 잡지가 그 여자가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라고 하는 탄성과 같은 비아냥과 같은 말 뒤에 바로 또 한국의 그 보수 언론들이 그것을 일본이 요의주시하는 뭐 비례 후보 7번이다 등등 기사를 써댔고 그것이 발화점이 되어서 방식이 이랬던 것 같아요. 단독 혹은 의혹이라는 기사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정치가가 이랬다라고 해서 또 발언을 이어가고 그걸 또 언론이 어떤 정치가가 이렇게 발언했다 하면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민이 혹은 단체가 고소 고발을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또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걸 또 언론에 유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하루에도 수백 건의 기사들이 양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언론들이 약 20여 개의 의혹이라고 보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거의 10개 이상 다 날아가 버렸고요. 무혐의와 불기소 처리된 거죠. 언론에서 보도되지도 않았던 것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7개항을 기소를 했죠. 그래서 그 기소를 두고 1심에서 재판 판결 또 2심 지금 3심까지 4년 6개월이 걸쳐서 1심 판결에서 모두가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무혐의 됐던 것도 또 무죄 판결 났던 것도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 대표님이 계신 법률닷컴 꾸준히 저희 재판 방청 기사도 써주시기도 하고 해서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기사 한 줄이 저희에게는 희망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 기존 언론들은 재판에도 관심이 없구나. 그들 그냥 의혹을 보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검찰이 기소한 내용 관련해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검찰이 기소한 걸 보면은 국고 보조금을 사기로 부정수급했다 이제 해가지고 보조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죄로 이걸 체크를 이제 기소를 했거든요. 그랬습니다. 이건 어떻게 판결했나요? 됐나요? 1심에서는 완전 무죄였어요. 이 부분은 완전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우리가 프로젝트가 두 개였는데 하나는 여성가족부, 하나는 문체부였어요. 근데 여성가족부는 그 성격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서적 지원 사업. 그러니까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고인이 되셨지만 손영미 소장님이 책임자로 있었던 평화의 우리 집 쉼터 운영비로 여가부가 프로젝트를 한 2년 정도를 지원했던 게 있어 2, 3년 됐네요. 근데 그것도 1심에서 무죄였어요. 그 방식 어떤 것을 유죄로 걸었냐면은 보조금 사기라는 것이 이름이 참 거대하잖아요. 보조금 사기. 근데 그 저희 활동가들이 4-5명이 다 일하는 전부였는데
저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하는 그 활동가가 이 여성가족부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별도의 그 프로젝트 안에 인건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받아요. 근데 우리도 그 프로젝트만 이 활동가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활동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대협에서도 이 실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많지 않아요. 저희 뭐 100만 원 처음에 시작할 때 80만 원 주기도 하고요.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담당 활동가가 정대협에서 이렇게 활동비를 받고 다른 언니들은 다른 선배들은 동료들은 프로젝트를 하지 않아서 똑같이 늦게까지 일하는데 자기만 프로젝트로 인건비를 더 받는 건 미안했다. 그래서 자기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받는 인건비를 정대협에 다시 기부했다. 윤미향에게 줬다가 아닙니다. 정대협에 기부했다. 이건 내 자의다라고 검찰에 가서도 조사 때 진술을 하고 재판정에 나와서 판사 앞에서도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1심은 그런 정황 등등을 받아들였고 프로젝트도 굉장히 훌륭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죄로 했어요. 근데 2심에서는 검찰이 이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도 검찰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그것을 합리화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려버린 거죠. 여가부는. 네. 문체부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저희가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2012년에 개관을 했는데 박물관 교육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사립박물관 협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정대협에서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서 사람들이 오면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고 안내도 하는 그 활동가의 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비용이 그 급여를 지원하는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급여를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선정이 되어서. 근데 이 친구가 마찬가지로 우리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하니 내가 기부하겠다라고 해서 기부를 한 건데 그거는 무죄예요. 1심도 2심도 무죄. 똑같은 실무자가 내가 자의로 기부했다고 하는 것인데 여성가족부 것만. 저는 여기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공격하는 데 하나. 다음에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계속 이걸 엄청나게 보도를 했어요. 정대협, 윤미향이 여성가족부 보조금을 사기로 청구했다. 그래서 받아서 썼다. 이런 식으로. 제가 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대표가 프로젝트에 그렇게 개입해서 뭐 산수 1+1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제하고 승인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 유죄로 돌려진 것이고요. 지금 뭐 문제는 이게 저에게만 유죄가 아니라 저하고 함께 했던 활동가하고 공모를 해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 했기 때문에 이게 2심에서 유죄로 돼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대학원을 졸업하고 약 20년 동안 저는 30년 늦게 이 일을 했지만 약 20년 동안 정대협에서 활동했던 실무자에게 벌금 2천만 원이라는 아주 무서운 중형이 지금 선고된 그런 상태입니다.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모금했다. 네. 기소된 게 있는데 10년 동안요. 네. 정말 악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정대협이 활동하면서 저희 후원 회원들이 모아준 후원금, 또 베트남 사업, 베트남의 민간인 학살 피해 지역에 뭔가 정수기를 만들어드리고 등등 하면서 후원해준 후원금, 또 아시겠지만 2015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정의기억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모았던 출연금들, 김복동의 희망이 진행했던 장학 후원금, 또 기억하실 거예요. 일본이 한참 그 제일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할 때 사이타마라고 거기 사이타마현 유치원들에게 모두 마스크를 무료로 배급을 했어요. 코로나가 들어서서. 근데 딱 한 군데만 배제를 했어요. 바로 우리 학교 유치원. 그래서 한국의 뭐 언론들도 난리가 났었고요. 저희가 혼자 한 게 아니라 관련 제일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서 사이타마 현 그 조선학교 유치원에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했어요. 그것도 기부금품 위반으로 몰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거는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019년 1월 28일에. 그런데 조의금을 다 시민사회장으로 하면 조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부고를 내고 발인이 언제고 할머니 장례는 이렇게 치르려고 한다. 그래서 장례위원들을 모집한다라는 하는 부고를 내잖아요. 거기에 장례위원들이 될 분들은 이렇게 회비를 내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조의금 계좌를 내잖아요. 이걸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건 거예요. 근데 1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 다른 건 다 무죄로 두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만 유죄로 돌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의금을 하고 돈이 남았어요. 네, 네. 근데 정대협이 법적으로 할머니의 유산 상속인입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네네. 유언 공증을 유언, 법률적으로 네, 다 네. 해서 조의금이 조의금이 남아서 정대협이 다 갖지 않고 법률적인 상속인이 우리 집안 다 남지 않고 이것을 의미 있게 할머니의 유지대로 쓰는 것도 우리가 장례를 치러가는 가정이다라고 해서 장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국의 어려운 시민사회 단체에게 기부를 하자. 10개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동시에 시민단체들 자녀들 중에 대학생을 가진 자녀들이 등록금 참 어려우니 네. 우리가 다 알잖아요. 100만 원, 120만 원 받아서 생활도 빠듯한데 그 학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그러니 장학금을 지원하자라고 해서 10명을 공고를 냈어요. 그것도 장례위원회가 다 결정을 해서 1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구구절절 사연이 어느 한 사람도 떨어뜨릴 수가 없어서 15명을 다 선정해서 그 조의금 남은 데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단체를 지원을 했어요. 10개 단체에게. 그게 기부금품 모집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장례비용이 아니라. 네. 참. 다른 목적을 가지고 조의금을 네. 모았다. 네. 그런데 기부금품법 신청하려면요. 신청하고 허가 나는 기간이 약 2주 정도 네. 걸려요. 아시죠? 네, 네. 장례가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맞습니다. 그걸 네, 기부금품법 위반 그 신고를 하고 2주 기다렸다가 장례를 네. 치릅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사회장 하는 거에 굉장히 네. 걸림돌을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로 만들어놨다. 이 기부금품에 대한 개정 전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악용되지 않게끔. 그다음에 이제 이 가장 심각하게 봤던 부분들이 이거더라고요. 네. 정대협 자금 약 한 1억 원을 횡령했다. 네. 뭐 이렇게 검찰이 기소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심 때 저희가 그 긴 재판만큼 10년 동안에 1억을 횡령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10년치의 모든 자료들을 정말 샅샅이 뒤지고 기억들도 되살려내고 해서 1심 때 증빙자료 다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도 2억 중에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건 증빙 서류가 부족하다라고 네. 해서 그것만 남겨놨어요. 다 무죄 네. 마지막 그 업무상 횡령 부분에서도 그 일부 유죄 거의 8분의 1, 9분의 1은 덜어내시고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2심 때 이거를 또 보충하면 되겠구나. 네. 더 구체적으로 증빙 서류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1심 재판 과정에서 저도 처음으로 정말로 내가 얼마나 기부를 했는가라는 것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검찰이 기소한 그 10년 동안에 오히려 횡령했다라고 하는 1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를 한 것을 확인을 다 증빙 자료들을 네. 찾아냈어요.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그것까지도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일부 정말 극히 일부 유죄를 남겨놨던 거죠. 근데 2심에서 역시 검찰은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1심 때는 계속 그 주장만 계속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 저희 쉼터 목숨을 끊으신 손영미 소장님의 개인 계좌를 손영미 이름으로 된 개인 계좌를 공적 자금으로 정대협 돈으로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저하고 손영미 소장 사이에 거래되었던 개인적인 거래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겨울이 되면 저희가 그래도 정대협이 급여가 적었지만 보너스를 줬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죠. 겨울에 힘든 뭐 농민운동 하시는 분들, 저 고공농성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 조금씩 돈을 모아서 후원합시다라고 하면 또 저희 활동가들이 다 모아서 저에게 모아주면 제가 그걸 가서 직접 전달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실무자들이 저에게 낸 거, 혹은 다른 저희 임원들이 저에게 그것에 쓰세요라고 준 건 아무 문제를 안 삼았어요. 네. 근데 손영미 소장이 저에게 준 그것만 손영미와 윤미향이 공모해서라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그것을 돌려버린 거예요. 횡령 자금으로.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금액을 키운 거죠. 저는 징역형을 만들어내기 위한 억지 횡령금 증액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이루어졌고요. 그 횡령 자금에 이런 게 있어요. 정대협이 전국 각지의 생존자들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 2박 3일 1박 2일로 실무자 모두가 사무실은 닫아놓고 그때는 순회 할머니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 승용차를 하나 몰고 제가 한쪽으로 가고 저의 차에 2명 태우고
정대협 있는 희망 승합차에 운전을 하고 2명이 태워서 전국으로 쭉 동서로 나눠서 돌아요. 근데 가면서 실무자들이 밥을 먹기도 하고요. 네. 그건 정대협 활동이기 때문에 정대협에서 지출을 하죠. 1,500만 원이 횡령자금으로 검찰이 기소한 게 있었는데요. 1,500원. 1,500원. 네네. 그게 뭐냐면은 1,500원. 생수 구입한 아. 비용. 영수증이 뒤에 날아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것을 저에게 지불했다라고 해서 그게 횡령자금. 쉼터에서 할머니들 쌀을 구입하는데 농민에게 직접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 담당자가 이거는 영수증이 그분에게 요청할 수 없으니까 저희 시스템에 그게 지불증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네. 회계를 지출하는 사람이 지불증을 써서 증빙해서 그것을 결제 맡아서 지출하게끔. 그건 저에게 지출된 것도 아니에요. 네네. 지불증 쌀값 4만 원, 쉼터 부식비 4만 원. 그게 재판에서 검찰이 뭐라고 계속 이게 쉼터 부식비로 됐는지 어떻게 모른다. 증명하느냐. 네. 그 우리 회계 담당자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요, 이게 쉼터 부식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불증을 하고 지출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검찰은 윤미향의 횡령죄로 추가를 한 거죠. 네. 이런 일들이 지난 4년 6개월 동안 계속 고문이었습니다. 정말 그거는 정말 고문이었어요. 참.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그 치매 걸린 그 기록원 할머니 이제 기록원 할머니 상대로 이제 준사기했다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이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판결이 1심도 2심도 대법도 무죄로 확정이 됐는데요. 저는 무죄 확정과 상관없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네. 기소였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대협 운동은 피해자와 함께하는 운동이고 목적이 뭐냐면은 목적 중에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킨다.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한다. 그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해자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실현시켜서 역사 교육을 시켜서 등등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의 기소는 그런 피해자가 치매였다. 그 치매를 이용해서 네. 강제로 정대협에 기부하게 해서 할머니의 돈을 갈취했다라는 거죠. 정대협이. 그것에 윤미향과 고 손영미 소장이 공모했다. 그게 네. 준사기죄입니다. 이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 주체적인 운동성, 주체성 그것도 깡그리 무시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계속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냥 수동적인 존재인데 운동가들이 끌고 다닌 네. 것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이 검찰들의 인식 속에 있었다. 가장 악랄한 이거는 일본 우익들과 일본 정부에서도 그동안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엄청 모욕 네,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거는 생각합니다. 정말? 네, 네. 상당히 이게 제가 네. 서부지법에서 할 때 상당히 네. 이제 치열하게 다투셨던데 맞아요. 저희도 그 취재를 했던 건데 보면은 기록원 할머니를 결코 치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다 입증하고 있잖아요. 네. TV에서 나와서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본인의 목소리를 냈고 가수로 등극도 하셨고 글 쓰는 거나 그리고 네. 노래하시는 거나 전혀 사실 그걸 치매라고 볼 수 없는데 불구하고 치매라고 그냥 또 주장하고 있던 네. 검찰은 참. 자, 그다음에 또 보면은 안성 쉼터를 이제 비싸게 샀으니 배임이다. 이렇게 네. 검찰이 기소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이 나오는지 처음에는 기억하시나요? 언론에서 배임의 문제보다 저거 뭔가 있다. 뭔가 윤미향이 횡령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네, 식으로 그렇죠. 언론이 다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샀고 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돈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봤어요. 네, 네. 저는 그 보도를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신문에서도 그렇게 다뤄서 제가 그때부터 기사를 보지 않았어요. 진보 언론도 이렇게 보는구나. 정말 NGO 대표가 그런 돈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스템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선. 저희가 회계장부도 뭐 또 실무자가 다 구분되어 있어서 따로 조직적으로 되어 있지 결제 시스템이 회계, 사무실의 회계, 그다음에 실행위원 중에 재정위원장, 대표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대표 다 그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하고 합법적으로 일이 진행되는데 그것도 안성 힐링센터를 매입하기 위해서 수차례 회의를 합니다. 그걸 검찰이 다 압수해 갔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마치 뭔가 거대한 암흑의 손길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그 만성 힐링센터 기자들이 살았잖아요. 그 때문에 저희 친정아버지도 검찰에 소환되기도 했고 마치 딸의 뭔 어두운 범죄에 아버지가 함께 협력한 것처럼 그렇게 났지만 검사 수사 단계에서 저희 아버지를 이용한 것도 무혐의 났지만 어느 누구도 저희 아버지에게 사과한 사람 없습니다.
그 충격을 받게 했던 노인에 대한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근데 배임으로 결국은 검찰이 기소를 했죠. 횡령이나 이런 게 아니라 했는데 안성 힐링센터를 매각할 때는 제가 그만둔 다음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권한을 바뀐 거죠. 저에게 어떤 배임이나 이런 걸 둘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입 때 비싸게 했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배임을 했는데 뭐 부동산 그 감정평가사들이 나와서 다 하고요. 그리고 저희 대표단들이 와서 다 진술을 하고 우리가 이런 회의를 과정을 통해서 윤미향은 상임대표로서 그걸 실행한 것이다 등등 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1심에도 무죄, 2심에도 네.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 무죄가 나왔고. 그렇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윤미향 그럼 안성 힐링센터. 그렇죠. 그렇죠. 이게 형사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검찰에서 일단은 뭐 기소하고 떠들고 나면은 사람들의 인식은 뭔가 잘못됐다고만 그렇죠. 네, 기억을 하지 네. 나중에 뭐 무죄가 나더라도 그거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네, 그런 정말 거를 참 이런 저는 부분들을- 검찰의 이 네, 기소를 맞습니다. 네. 기소를 이미 언론을 통해서 네, 확정시키고 범죄화하고 사람을 사건을 보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딱 집어서 수사를 하고 그물망을 던지고 하는 이런 것은 명확하게 저는 검찰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법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도 아, 검찰들은 힘듭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네. 이미 벌써 언론 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무죄가 네. 나오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 수사받고 기소됐다는 것만 기억을 하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뭔가 잘못했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을 더 좀 강하게 처벌도 하고 그랬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야 좋겠어요. 될 것 같아요. 네, 재발 방지 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검찰들도 이렇게 재판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먼저 그렇죠. 이렇게 언론 재판하는 것을 좀 그렇죠.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네, 이건 정말. 네. 네. 자,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검찰이 기소했던 게 이제 안성 쉼터를 갖다가 이제 뭐 미신고한 숙박업소로 운영했다고 이제.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소 항목이 정말 억지로 뭔가 하나라도 건지려고. 네. 그러니까 자신이 없었을까?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기소한 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성 힐링센터가 피해자들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장소로 저희가 매입을 했고 기부도 받았고 프로그램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상황이 2015 한일합의가 터져버리고 할머니들이 서울에서 싸워야 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죠. 네. 그곳에 가서 쉬거나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보다. 그런데 그곳을 이렇게 남겨놓는 것보다는 저희가 힐링센터는 피해자들의 치유도 있었지만 교육의 공간으로도 활용하겠다고 처음에 현대중공업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의 공간으로도 사용하자. 그래서 워크샵 장소로 저희 회원단체들이라든가 대학생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할 때 빌려주기도 하고 단 빌려줄 때 전기세 이거는 그들이 내야 우리가 운영비를 그렇죠. 충당할 네. 테니까 운영비를 지원받는 건 아니니까요. 여름에 또 에어컨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럼 에어컨 비용이라든가 등등을 실비로 받았어요. 이게 숙박업으로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1년에 1.8회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의적이고 그렇죠. 모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목적과 다르게 영리 네.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그런 식으로 거죠. 그런 프레임을 네. 씌운 결국은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그들이 하는 앵벌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위안부라는 거 이용해서 너희들 돈 벌기 위해서 했던 게 네. 아니냐라고 하는 그 끼어넣기 기소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건 무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여기에 이용했던 사람들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직접 재판에 나와서 진술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참담한 과정을 지난 4년 동안 겪은 거죠. 검찰에서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네, 뭔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일반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네. 안 좋게 인식을 네. 하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불법적인 프레임을 네. 씌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당시에 이제 그 검찰 수사 과정하고 이제 1심 재판에서 1심 재판에서 상당히 이제 20개 중에서 기소한 게 20개 네. 중에서 여덟- 19개는 네. 무혐의로 날아가 날려버린 버렸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봐가지고 1심에서 주요하게 날린 게 뭐뭐 첫째가 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여기 이제 하룻밤에 술집에서 네. 3천만 원을 지출했다 기억하시나요? 예, 그거 있었죠. 네, 있었죠. 네. 황당하잖아요. 그게 한 경제신문이 그 기사를 썼어요. 네. 뭐 전체 이름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기자가 그 보도를 하기 전에요. 정의연의 회계 담당자하고 확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를 쓴 겁니다. 3천만 원 왜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 국세청에 저희가 기부금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하고 나서 올리잖아요. 보고서를 올리잖아요. 그럼 지출 항목에 줄이 쫙 있어서 그게 일일이 이렇게 지출을 항목을 쓰는 게 아니라 한 칸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면 뭐 등 이렇게 네, 쓰는 네, 거죠. 네, 뭐 네. 왜. 그게 3,300만 원이에요. 네, 전체를. 네. 그런데
그 등한 그 첫 번째 후원의 밤 장소가 종로에 있는 옥토버 헤스트라고요. 네, 네, 네. 정말 고마운 네. 아, 맥주집. 네, 거기. 고마운 저 기관입니다. 맥주집이에요. 네, 네. 누가 위안부 운동으로 그 그렇죠. 후원의 네. 밤 하는데 장소를 빌려줍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 그렇게 정대협이 후원의 밤 할 때마다 그 장소를 빌려줘서 했는데 그 업체는 또 얼마나 곤욕을 치렀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지출했다라고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어디나 지금도 따라다닙니다. 후원금을. 네. 후원금을 술집에서 하룻밤에 3,300만 원 먹는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 그렇죠. 네,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이런 부분은, 기사를 쓸 수 네. 있는 게 또 이런 무혐의 부분들은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당연히 뭐 자료만 보면은 사실이 아니라는 건 그럼요,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요, 이런 그럼요. 부분은. 네. 그다음에 또 있어요. 후원금 요용해서 딸 유학시켰다.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요 그런 보도 자체를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나 싶어요. 어떻게 후원금을 가지고 딸 유학비를 보낼 정도로 우리 사회가 우리 시민단체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다고 생각했을까? 그것도 하나 생각이 들고요. 제 남편이 지역 언론을 하고 있는데요. 또 후원금으로 그 남편 신문사에 일감을 네. 몰아주었대. 저희 남편 신문사까지 탈탈 털렸고요. 유명하게 곽상도 씨는 엄하게 계속 괴롭혀서 지난 한 4년 6개월 동안 저희 남편의 그 어렵게 지역에서 뿌리를 낸 남편 신문사도 굉장히 힘겹게 네. 명맥만 유지하자 힘겹지만 버티자라고 했던 그런 사건도 무혐의가 됐고요. 뭐 입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검찰에서 악의적으로 네. 언론을 통해서 유포를 하고 언론은 그걸 그대로 받았어 그럼요. 가지고 네. 정말 개인적인 비리로 몰고 가기 위한 망신주기 네, 아닌가 그렇다고 그런 걱정인 생각합니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하나 잡고 싶어요. 아직도 여러 사람들이 제가 현금으로 아파트를 5채 산 줄 알아요. 제가 그 부분이 네. 실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곽상도가 알고 그렇게 있어요. 얘기했거든요. 곽상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곽상도가 5채가 봐요. 뭔지 그런 아십니까? 말을. 뭐죠? 저희가 국회의원들 이렇게 처음에 됐을 때 재산 신고를 할 때 시댁과 친정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거기 친정 부모님이 평생 일해서 산 겨우 재산하는 아파트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이제 시댁이 살고 있는 집 하나 주택. 그게 2개예요. 그건 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제 삶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각자의 부모님들의 삶이죠. 3개는 뭐냐? 저희가 이사 다닌 거. 처음에 신혼 때 전세에서 전세 자금 빼서 돈 조금 더 넣어서 작은 빌라 하나 사서 글로 갔다가 나중에 또 조금 더 모아서 빌라에서 아파트 하나 옮겼다가 마지막에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아파트 네. 그 3번을 옮긴 거. 그거를 다 해서 현금으로 음. 현금 다발을 갖고 다닌 게 아니고요. 은행에 있는 돈 융자 내기도 하고 등등 해서 쓴 그걸 통해서 산 거 그거를 마치 현금으로 하니까 마치 어디 장롱 속에 그렇죠. 현금 네, 다발을 네, 네. 숨겨놨다가 산 사람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2개는 저하고 상관없는 부모님들의 집이고 3개는 이사 다닌 그것을 새 채로 해서 프레임을 줬고 마치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가 어마어마한 뭔가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저 돈이 다 어디서 왔는가 네. 후원금에서 왔다 하는 음모를 그 프레임에 심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정말 나쁜 그 사람들이에요. 중에 또 보게 되면은 이제 저도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문제를 받았던 게 뭐냐면은 위안부 피해자를 이제 강요해서 이제 화해 치유재단 1억을 못 받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것도 역시 우리 기도녹 할머니를 준사기로 몰아갔던 할머니를 이용해서 준사기를 쳐먹은 그런 범죄자로 몰아갔던 거 똑같은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언론 기억하죠. 2015 한일 합의 있자마자 네. 그 다음 첫째 주 수요일 할머니들이 모두 담요를 들고 네. 거리에 나왔어요. 몸도 가누기 힘든 분들이. 그리고 2015 한일 합의 터지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외교부 차관이 쉼터로 왔고요. 그때 뭐 우리 김복동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다 손가락질 해대면서 너희들 어느 나라 정부야라고 했던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네. 나눔의 집 할미들 다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로 우린 그런 돈 필요 없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일본 정부의 법적인 배상이다. 네. 범죄를 인정하고 주는 목소리를 다 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윤미향이 조종해서 할머니들은 껍데기고 할머니들은 껍데기고 윤미향이 조종해서 그렇게 못하겠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안 하실 할머니들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세상을 저보다 더 오래 살아오셨고 더 단단해진 분들이신데 그런 프레임을 준 거는 역시 피해자들은 그냥 그런 존재.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적인 네, 그런, 운동가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이용한 나쁜 사람들이라는 의도가 음모가 그 주장 속에 그 기소 속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지 결국에 이제 그 검찰이 기소한 금액이 한 55억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1심에서 인정되게 딱 얼마? 딱 1,700만 원. 뭡니까? 1,700억 원이면. 그 횡령의 영수증 증빙서를 못했던 아까 거. 그 농민한테 직접 네, 농가에 뭐한 거. 4만 네, 원, 네. 생수값 좀 못 나간 거 네. 1,700원. 수요시 끝나고 할머니들과 삼계탕 먹었는데 삼계탕 먹은 것이 이게 수요 시위 끝나고 할머니들하고 먹었다라는 증빙이 약하다. 네. 그래서 2심에는 저희가 어떻게 증빙 자료를 제출했냐면은 일본 대사관아 그다음에 수요 시위가 12시부터 1시까지 하니까 여기서 밥 먹은 시간 여기 지도를 그려서 걸으면 200m. 이동 시간. 네. 해서 증빙자로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할머니들 식사 끝나고 쭉 쉼터로 봉고버스를 타고 가다가 쉼터에 모셔다 드리고 그게 연남동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무실로 간 그걸 몇 가지 띄어서 그렇게 재판에서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를 하고 했어요. 이게 10년치가 네, 10년치가요. 1,700만 원인 거잖아요. 10년치가요.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하다 보면은 제대로 이게 너무 적은 금액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증빙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보통 부분들은. 5년 그러니까 이전의 것은 증빙 자료들을 그렇죠. 네, 쌓아두기 네, 때문에 네. 처분하기도 보통은 하고요. 네, 처분하고도 그렇게 오전 하니까. 하거든요. 네, 네. 저희는 근데 다행히 제가 기록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서 페이스북에 꼼꼼하게 늘 뭐를 샀다. 할머니하고 네. 해외 캠페인을 갈 때 앞에 생협에 가서 뭐 고추장, 된장 뭐 등등 이걸 사서 가서 할머니들이 밥 해드릴 것이다 하는 것을 다 보고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래도 증빙 자료를 했어요. 이게 봐라. 그때 기술한 거 이 영수증 이렇게 맞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수요 시위 같은 경우는 수요 시위 오늘 이렇게 개최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저희 기록에 올리죠. 그런데 수요시 끝나고 할머니들하고 그 삼계탕집 가서 네. 삼계탕을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건 제 페이스북에 안 올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2심에서 더 보충을 해서 올리고 했는데 2심 판사는 검찰은 오히려 자기들의 주장을 입증할 어떤 걸 제출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서 그렇게 횡령 금액을 늘렸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기억에 우리 정대주 의원님을 처음 뵌 게 10한 2, 3년 될 거예요. 그때 네. 정대 수요 시위하는데 갔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네. 식사를 하러 갔어요. 하면은 이제 보통 그 한 10,000원짜리도 안 되니까 네, 네. 주최측이 내려나 하고 있는데 돈을 걷어 다니더라고. 네. 한때 그래서 얼른 10,000원 내고 네. 참 독특한 단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들 것만 저희가 저희 네. 후원금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머니들과 저희 실무자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오시는 분들은 또 수요시 오면서 자기가 식비 정도는 갖고 오는 게 기자들에게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니 네. 이렇게 이런 검찰 행태라고 하면은 한 5년, 6년 일이 5년 이상 지나서 기소하면은 입증 못해요. 이거 정말 그러니까요. 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계속 또 네. 이게 횡령을 했다고 하면은 검찰에서 이게 어떻게 횡령을 했는지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피고인에게 무죄를 맞습니다. 입증하라고 지금 이게 맞습니다. 재판도 이게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런 거죠. 그렇게 된 오히려 거죠. 횡령을 했다면 이 금액이 뭐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걸 검찰에서 입증을 해가지고 네. 기소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재판 네. 과정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정말 우리 법하고 너무 다르게 이렇게 근데 재판이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네. 그걸 해야 돼서 저희에게 네. 고통스러웠던 거는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의 과거를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네, 위안운동을 맞습니다. 하기 위해서 네, 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를 10년으로 네, 돌아가서 네. 저희 모든 실무자가 저와 함께 했던 4-5명의 실무자가 자료를 뒤지고 회의 자료를 뒤지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더 끔찍한 건요. 밖으로는 저만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이 5명이죠. 네. 한 명은 고인이 되셨고요.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으셨고 2명은 아직도 기소유예 상태입니다. 네. 네. 아직 기소도 생존자 복지 담당을 했던 활동가는 기소유예 됐고요. 그다음에 그 회계를 담당했던 실무자도 기소유예 상태예요. 그다음에 저하고 저희 사무처장이었던 관장이었던 친구는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고. 네, 벌금 그러니까 정말 청춘을 이러면 누가 시민단체 와서 일하겠습니까?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국가가 관심 없었을 때 이 젊은 활동가들이 와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그 끝에 온 것은 기소유예라는 땅땅땅 그리고 벌금 2천만 원 징역.
이렇게 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래도 살 만큼 살아서 그래도 뭐 조금 견디면 되지만 한참 더 앞으로 살아야 될 저희 청춘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 이건 어떻게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동료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활동가 분들에게도 참 네. 할지 못할 이게 기소유예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네.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해오신 분들에게 법으로 너희가 잘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검찰에서는 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도 여전히 자유를 네. 자유를 네. 속박하고 있는 상태인 그렇죠. 거죠. 네.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이것까지 다 그런 거죠. 포함해서 더 그런 가중해서 거죠. 처벌하겠다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내용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1심 판결에서 이제 그 무죄 거의 대부분 무죄가 나왔는데 그때 네. 그 심정은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아, 사실은 저는 이게 이런 표현이 식물을 또 비하하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쓰고 싶은데 갑자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식물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 좀 나왔어요. 너무 허망하기도 하고. 네. 그래 결국은 저도 알고 저와 함께 활동했던 활동가들도 알고 저희 내부 또 우리와 함께 운동했던 사람들 일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무죄라는 것을. 그런데 1심 판결에서 그 긴 모욕과 혐오와 공격과 저희 집 앞에 아파트 앞에까지 트럭을 끌고 가서 윤미향 앵벌이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했던 극우 그 유튜버들 또 그 당 앞에 와서 했던 사람들 제가 있었던 그 층이 국회의원회관 5층인데요. 네. 기자들이 초기에는 한 수십 명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근하는 윤미향, 옷 뭐 단추를 채우는 윤미향, 본회의장에 출근하는 윤미향, 누구 의원과 이야기하는 윤미향, 일거수이투족을 매일매일 기사로 써내던 기자들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살아냈는데 너무 허망하다. 사실은 그때 굉장히 절망감이었죠. 그런데 저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 살아야 된다. 다시 또 싸우자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건 가장 첫 번째 저에게 왔던 게 사실 이재명 대표님의 네. 사과 메시지였어요. 사과 메시지를 저한테 텔레그램에 보내오셨는데 그날 본인도 수사를 받은 날에서 그렇죠. 조사 그날. 긴 예, 시간 예, 네, 그날 바로 네, 보내줬죠. 예. 네. 그런데 메시지를 보내 제가 답을 못했어요. 무기력증 때문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메시지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등에 올린 것을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면서 네.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히히 미안합니다라고 올려주시더라고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랬고 그날 새벽 1시 2시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혼자 싸우게 해서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텔레그램에 올리셔서 그걸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고 그 뒤에 촛불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났는데 네. 그냥 우시면서 언론만 보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허망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참 위로였고 희망이었다. 그렇게 말로 표현해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마웠고 그리고 역시 저는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던 그 격려 때문에 또 희망이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지금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다시 약간 이 가슴에 포탄 구멍이 생겼어요. 네. 생겼는데 역시 이것도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따뜻한 온기로 채워질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언론들이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또 저희도 이제 계속 이제 취재를 갔었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거의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한두 명 딱 있잖아요. 한두 네. 명도 있을까 말까 하고 네. 없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네. 그럼 당시 언론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저는 그뿐만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실은 국회의원은 의정 활동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돼야 네. 국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보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집중해서 이 신문에서는 꼭 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보도를 안 실어줘요. 예를 들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일이라든가 네. 또 바다에 전범기를 달고 오는 일본 군함이 우리 영해를 들어오지 못하게끔 전범기를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일들이라든가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를 위한 의정 활동이라든가 이미 계속 되어 왔는데 보도를 안 해주니까 거기에서 오는 정말 씁쓸하고 무능력감 저희 보좌진들에게 너무 미안했고요.
사실은 보좌진들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니까 그런 점들에 있어서 참 골리앗과 같은 존재구나 언론 역시 하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검찰에 기소됐을 때도 또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제가 무죄임을 밝혀나가겠다.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혹을 보도했으면 그 책임을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 과정에 가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것만 딱 듣고 나가버려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늘 검찰이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없습니다. 어느 기자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언론들이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네. 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1심에서 그렇게 거의 대부분 이제 19개가 이제 무죄가 되고 이제 하나만 이제 그렇게 경락이 이제 판단했던 건데. 근데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는 또 벌금이 징역형으로 늘어났고 또 지난 14일 날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는 그게 이제 확정됐고. 확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유죄로 이제 2심에서 네. 유죄로 인정되면 어떻게 늘어난 거죠? 아까 제가 그 기소된 거 얘기하면서 답변을 했는데 보조금 사기. 네, 보조금. 그다음에 기부금품법 중에서 다른 건 다 무죄 네, 그대로 네, 네. 인정했는데 네. 김복동 할머니 장례금, 네, 조의금 장례금. 그거. 네, 네. 네. 그다음에 횡령에서 손여미 소장과 저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거래를 거래 내용. 포함해서 네. 금액을 늘린 거고. 늘려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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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서 징역형으로 그렇게 만든 거죠. 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네. 지난 30년의 운동을 쭉 돌아봤을 때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98년도에 한 번 이미 저를 사기 횡령으로 고소했던 일이 있어요. 그 프레임은 저희 대표가 윤 씨였거든요. 본 달라요. 다 다른 친척 네, 근처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가 조카 윤미향을 정대배 간사로 데려다가 후원금을 받아서 횡령을 해서 윤미향에게 조카에게 용산역 앞에 빌딩을 4층짜리 사줬다. 굉장히 구체적인 네. 그 음모가 돌아다녔어요. 피해자들 사이에. 그걸 가지고 누가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 뒤에 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레임에는. 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검찰을 90년도 당시에 그런 사건을 가지고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죄송합니다마는 다 그렇게 어떤 피해자들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딸들에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별로 부모들이 안 가졌어요. 네. 그래서 정규 과정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검찰 수사 기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고 하는 그 과정에 저는 피해자들 외에 누군가 조력자가 있었다. 제3의 네. 세력이 있다, 움직였다. 그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네. 조사 가서 무혐의로 돼서 역으로 그 수사관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해도 네. 됩니다라는 네. 제안을 들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거는 사실은 2015 한일 합의 이후였습니다. 네. 2015 한일 합의 이후에는 아예 대놓고 저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너를 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있었고요.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청와대 당시에 비서실장이 박근혜 김기춘이었나요? 비서실장 주관으로 회의가 열려서 정대협의 실체를 대중들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회의를 합니다. 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어버이연합에게 정경련을 통해서 뭔가 자금을 대서 어버이연합이 일본 대사관 앞에 와서 정대협은 종북주의다라고 하는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옥순 엄마 부대 봉사대가 네. 저희 사무실 앞에서 데모를 하고요. 서울역 앞에 정대협의 진실을 알리는 모임이라는 책자를 어마하게 화려하고 고가의 책자를 수만 장을 쌓아놓고 네. 서울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새해 첫날부터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내에서만 하지 않아요. 저희가 해외에 2015 한일합의 무효화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을 가잖아요. 미국의 신문에 실려, 미국의 한인동포 신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일본에 가도 그런 일들이 있고 그 과정에 윤미향 일본에 간다. 제 일정을 다 이미 일본 우익들에 공개해서 데모를 하게 하고 일본 출입국 관리소가 저를 잡고 그 여자 빤스라도 빤스 벗겨라고 하는 것을 국정원의 간부가 지시를 하고 네. 그 상태에서 제 진가방을 압수해서 저를 또 은밀한 곳에 데리고 가서 수사를 한다라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2015 한일합의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전에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어떤 그러니까 영향을 막기 위해서 그랬냐. 결국은
한미일 3국의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답이 이 운동을 벌리는 것. 그 국내에서만 아니라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일본 정부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일본 정부의 범죄를 은폐하고 묵인하는 데 동조했던 미 연합군의 책임을 계속 제기하고 했던 이 우리의 운동이 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방해가 됐다. 걸림돌이 됐다라고 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2015 한일 합의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행태들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제3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은 배상하라라고 하는 판결 이후에 벌어졌던 제3자 변제 방식 해결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정부가 보여줬던 바이든이 보여줬던 문제 그 이후에 가속화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이 우리 운동이 그들에게 걸림돌이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추측 뭐 거의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 막대한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단체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거대한 세력이 그렇습니다. 뒤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까. 사실은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 대사관 앞에요. 맞습니다. 저는 좀 사람들이 많이 대사관 앞 수요일마다 시위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괴롭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대법원 이번 확정 판결이 위안부 운동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좀 추측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수요 시위에도 여러 사람들이 거의 그 거리를 채워서 우리가 평화로라고 부를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뭐 30명, 40명, 뭐 50명 게다가 그 바로 2m도 안 되는 곳에서는 보수단체가 위안부는 매춘부다 뭐 하면서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소녀상에게 테러를 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베를린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로비에 철거당하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한마디 대응도 안 하고 있고 유엔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거기 참석해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으로 죽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역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1000차, 1200차, 1400차 수요 시위 때처럼 국내에서는 그들이 그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소리를 평화의 소리가 더 그 소리를 잠재우면 되는 일이다 생각하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재외동포라든가 또 촛불로 빨리 이 정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외교를 그동안 거꾸로 갔던 외교를 바로 세울 수 있게끔 국민 주권자의 목소리를 더 높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어쨌든 외교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와 문화 교류 등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품고 있는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을 또 동조할 수 있는 세력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만큼 인권과 평화 외교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그것을 만드는 일들을 이번 새로 들었을 정부가 꼭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목소리를 내서 그러니까 투트랙이라는 얘기를 늘 정부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지 말란 게 아니라 경제와 경제와 안보만 중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투트랙으로 이것도 열심히 인권과 평화 외교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주권자의 힘을 모아가면 저는 이 위기를 좋은 걸로 희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4년 동안 이제 노동자, 농민, 환경 분야에서 운동을 하셨고 다시 이제 거리로 돌아온 시민 운동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 정말로 아무리 아파도 나갑니다. 나가서 촛불에 저희 김복동 희망 부스를 열어요. 제가 지난 8월 6일에 그 부스가요.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늘 독도 지키는 그 옆에 있기도 하고 또 뭐 그 한 유튜브 언론사 옆에서 제가 홍보하는 것 같아서 이름은 얘기를 못 합니다만 그 옆에 서기도 하고 그래서 촛불 부스 통해서 그 촛불 집회 참석하시는 분이 노란 나비 달고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해서 붙여드리는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안겨드리자. 그러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사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그 나비에 담아서 다 붙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쨌든 8월 6일부터 김복동의 희망 공동대표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김복동 희망이 하고 있는 활동들 제일조선학교 장학금을 지원하는 운동이라든가 일본 정부가 끝까지 사죄와 배상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 또 김복동 할머니가 사실은 베트남 한국군
성폭력 피해자들 베트남 전쟁 때 네. 한국군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게 사죄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죄의 뜻을 계속 전해 나가는 일들, 계승해 네. 나가는 일들 그것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세계 무력 분쟁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한반도부터 분단이 해소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전했기 때문에 그런 평화와 관련된 일들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딱 오자마자 제가 지난 11월 4일에 저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에 네. 김복동 평화센터, 김복동의 나비길을 개관을 했어요. 여러분들 꼭 좀 봐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가서 관람했으면 좋겠는데 그곳에 김복동 한신대 내에 있는? 네, 모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었고요. 네. 그리고 내부 전시관도 있고 그리고 여러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가 되어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김복동이라는 피해자가 지난 30년의 운동 속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영웅으로 되었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지자 하는 그런 뜻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김복동의 나비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정의기억 연대가 네. 70년 전 이제 사건에만 천착해 있다. 일제 강점기 문제만 이제 침착해 있고 사실 지금 현재 진행형인 예를 들어서 이제 현존하는 위안부 문제, 즉 동두천 그 성병 관리소 철거 문제나 또는 평택 미군 기지 인근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은 아직까지 뭐 한다는 말을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만 집착하고 현재는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왜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그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도 적극적으로 연대를 해왔어요. 그래서 기지촌 여성인권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네. 정대협이 처음에 시작할 때 주도적으로 제가 그때 대표였는데 주도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그 기지촌 여성인권연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동두천에서 그 기지촌 여성들과 함께 왔던 두레방 또 지금 평택에 있는 햇살사회복지회 그리고 지금 현재 성착취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소리회 그리고 정대협 이렇게 함께 결합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예요. 그 연대 틀 안에서 지금도 정의연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이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보존하는 문제는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정의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과거를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과거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존해서 그런 시설들은 오히려 기념 박물관이라든가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다시 탈바꿈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일도 적극적으로 함께 결합하고 있다. 라고만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어 있어. 요즘은 아시겠지만 김건희, 윤석열 또 명 아니고는 네, 보도가 네.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대가 또 그런 시대다라는 생각이 이런 듭니다. 부분에서도 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네. 연대를 하면서 활동하고 네, 있다. 네, 저희 김복동 희망도 지금 네. 계속 현재 문제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재발 방지가 굉장히 저희의 활동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라는 것은 미래 세대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년 6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견디고 살아남아서 다시 시민 활동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함께 해주셨던 우리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 일본 정부가 혹은 한국 정부가 혹은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를 통해서 이익에 카르텔을 영위하려고 있는 그 세력들에게 윤미향을 죽인다고 해서 또 정대협을 죽인다라고 해서 우리 목소리가 죽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살아 목소리 내고 더 큰 주권자의 목소리로 반드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복동 할머니가 마지막에 연대가 희망이구나 사람이 희망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던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들로 인해서 실천되었으면 좋겠다. 연대가 희망이다. 끝까지 싸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윤미향 전 의원에게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정법시대 8회차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 맛있는 내장이 한가득 한우 내장탕을 한가득 즐긴다. 한우 내장탕이 한가득 온다고? 가득 한가득 한우 내장탕 600g 800g 무려 1kg 인심 좋게 한가득 푸짐하게 기가 막히게 3인분 뚝딱 가장 푸짐하게 경제적으로 먹는 비법 줄 서서 먹는다는 바로 그 맛집 맛의 비결 그대로 이거 한우라니까 한우 내장탕 100% 한우 사골 육수 100% 한우 대창 막창 염통 쫄깃한 깐양 흑양까지 가득가득 국내산 청정 배추 우거지 아낌없이 투하 비법 양념장까지 담아내면 한우 한가득 담은 한우 내장탕 납시오.